요즘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멀쩡해 보여도 다들 마음 한쪽이 조금은 부서지거나 상처가 나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지치는 일상도 트라우마가 혹시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다 지나가.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요. 이게 쌓이다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 폭발을 하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이제 질환이나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어떻게 내가 애도를 해줘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규칙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김선영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간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 트라우마. 네. 많이 힘든 책이었어요. 왜요? 제가 30년 가까이 미술치료, 트라우마 치료를 하면서 국내외적인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트라우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쓰다 보니까 네. 힘든 시간이었고요. 이거 쓰는 기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실 쓰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책을 쓰시는 과정에 좀 집중도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괴로웠어요. 마음도 네, 아프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드라마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만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멀쩡해 보여도 다들 마음 한쪽이 조금은 부서지거나 상처가 나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치는 일상도 트라우마가 혹시 될 수 있나요? 그럼요. 깊이 들어가 보면 본인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트라우마는 완전히 보편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아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트라우마는 초등학생도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다 나 트라우마 있어. 나 여기에 뭐 문제가 있어. 하고 일상 용어로 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되게 흔한 용어가 됐는데 네. 정확하게 트라우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걸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트라우마라는 용어는요, 사실 외상입니다. 외상이라는 건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이거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외상으로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에 내가 너무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이 반응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오래 가는 이거를 트라우마라고 쓰고요. 예전에는 의학적인 용어로 썼다면 최근에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좀 확대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역사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인류의 역사가 트라우마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네. 19세기 남북전쟁 때 그 군인들이 신체적인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군인의 심장, 불쾌한 심장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프로이드에 의해서 히스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여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막 화를 냈다가 막 울었다가 막 소리를 질렀다가 그런데 이 원인을 알고 봤더니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 감정과 얽히면서 발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다가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군인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 낳고 영웅이잖아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이 증상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용감하게 우리 이거 연구해달라. 정부와 군대에서 연구해달라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게 바로 트라우마라는 게 쓰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연구들이 이제 여성운동과 해방운동과 같이 맞물리면서 트라우마의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용어로 정립되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사회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뭐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워낙 이제 그런 곳에 많이 이제 다니시다 보니.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장 저는 우리나라의 트라우마의 원년이라고 본다면 한국전쟁을 꼽을 수가 있어요. 6.25.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가족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하면서 이게 트라우마가 시작되고요. 위안부 사건도 있었고요. 또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제주 4.3도 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IMF부터 트라우마를 겪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삼풍백화점 붕괴도 있었고 세월호가 또 있었죠. 그리고 산불도 있었고
있었고 뭐 지진도 있었고요. 이거는 좀 큰 사건이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였지만 우리 주변은 더 많은 거죠.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다스리고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때 결론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여기에 적용된다고 봐요. 질병 하나를 든다면 암이에요라고 네.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암이에요 하면은 여기 병원 갔다가 한 번 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암 환자의 수칙들 치료 결과는 어떻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또 주변은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찾잖아요. 그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찾고 해서 도움을 줘서 우리가 치료에 임하는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도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 지나가. 세월이 약이야. 그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폭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일상에 다시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때 이제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상담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도 여행 갔다가 뭐 했어요. 우리 아이도 실종됐어요. 해서 갑자기 그런 아픔이 막 드러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픔을 삭히고 있다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상처는 덮어둔다라고 되는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이 상처를 짚어보고 마주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지 않으면 남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괜찮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증상?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잘 말을 하지 않죠. 잘 표현도 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은 평소와 다르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얘는 굉장히 명랑한 동료였는데 어느 날 굉장히 우울하거나 자꾸 무단결석을 하거나 뭔가 자꾸 반응이 평소와 다르면 생각해 보시고 의심하시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약간 평소와 다르다. 이러면 관심을 갖고 계속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뭐가 있냐면 애도 기간이라는 걸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뭐 애도 기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편에서는 왜 애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슬퍼해야 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교수님은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애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공동체잖아요. 이 애도 기간을 주는 이유 또 이 기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픔을 겪고 내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이런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함께한다는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났는지 또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뭐냐면 이런 사건 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해 주느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가 그래도 내가 속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거 필요하고요. 이걸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잃고 내가 이런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애도 기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애도 기간 아니어도 내 가까인 사람이 어떤 이제 질환이나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어떻게 내가 애도를 해줘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규칙이 좀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경험한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꾸 너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혼자 그 시간을 갖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처음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있게 해줘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존중해줘서 혼자 있게 어느 정도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꺼내는 게 좋아 꺼내지 않는 게 좋아 할 때 꺼내는 사람이고 꺼내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꺼내고 말하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해요. 들어주셔야 돼요.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위로해주는 게 좋겠어? 나는 정말 잘 모르겠어. 뭐가 필요해? 소소하게 옆에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뭔가 같이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도와주시면 돼요. 교수님 이제 책 내용 중에 기억을 다르게 마주하는 게 진짜 회복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또 교수님의 현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트라우마 치유를 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다시 재현이 되는데 잊어버려라고 하지만 이게 자기의 무의식 가운데 남아서 어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치유할 때 이 기억을 어떻게 다시 이제 극복을 하느냐 할 때 대면하는 방법을 여러 방법 중에 제가 임상미술 치료라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뇌 변형계에서는 해마하고 편도체가 있어요. 이 해마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제대로 말해보란 말이야. 사건을 얘기해봐 하는데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판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이제 다스리는 건데 네.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화가 나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기절했어. 그다음에 기억 상실증이 바로 판도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이런 거를 이제 관장을 하는데 자 그럴 때 이 미술 치료라는 방법이 뭐가 좋으냐면 일단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심이 없고요. 그냥 아이들이 쓱싹쓱싹 그리면서 기억나지 않는 어떤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억이 자꾸 단편적인 게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리게 되고 그걸 저희가 찾아내서 치료로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트라우마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다 언어로 그 사건 사고를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치료는 잘 잤니?라고 했을 때 이 트라우마 치료가 잘 된 사람들은 잘 잤어요. 어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약보다도 오히려 잘 자고 잘 먹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라우마를 계속 직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법들 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약간의 떨어뜨려 놓는 거죠. 트라우마를. 네. 일반적으로는 자기한테 어떤 아픔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걸 뭔가 좀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아직은 방법을 너무들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라우마 교육이 있어요. 트라우마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받는 게 많아요. 높은 트라우마에 높이 노출된 이제 직업군이 소방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네, 트라우마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 이런 거를 계속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 교육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선생님이나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게 힘드냐면 트라우마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예요. 섣불리 치료를 하거나 섣불리 이런 것들을 도울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트라우마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다, 사건 경험했다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해서 정신적인 무슨 환자가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라는데 환자처럼 대우를 하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성이 없는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사실 이 책을 내고 더 많이 들어온 게 기업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과 공동체에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번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 결국 그게 이제 고객이나 그 회사의 이미지까지 가잖아요. 한 개인의 어떤 문제는 퍼지게 되어 있고 조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이 트라우마 교육은 사실 충분히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화가 많은 사회고 불안한 사회고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보면 근본적으로 트라우마라는 게 계속 쌓여왔다가 최근에 와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한번 짚어봐야 되고 기업에서의 교육이 필요하고 예전에 우리가 성교육한다 그럴 때 성을 무슨 교육을 해야 돼? 무슨 친절 교육을 해야 돼? 무슨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해야 돼? 하지만 이제는 이게 다른 것처럼 이런 교육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러운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고리를 잡는다는 건 내가 살고자 또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사실 몸부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나를 결국은 성장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나를 계속 짓누르지만 내가 견디고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면 주변 사람은 도와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걸 좀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얘기인데 삶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너는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우리가 받는 레몬은 시큼하고 생으로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사실은. 수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레몬에이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좋은 느낌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레몬을 받았을 때 레몬에이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